가치투자 1세대 현역 펀드 매니저시죠. 강방천 S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 주식 스타, 네. 약간 연예인 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우리 이효성 매니저스트님과는 혹시 안면이 있으실까요, 두 분? 전에 방송을 이합 한번 했죠. 이합 그렇죠. 전에. 네네. 또 그렇게 여기서 인연이 했나요? 있으셨군요. 여기서 여기, 했죠. 여기서. 네. 혹시 여의도 스타들? 네. 여의도 스타드에서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 질문을 그때- 어렵게 가지고 기억이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네. 물어본 김에 물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물어본 김에 물어보지 과감하게 좀 많이 여쭤봤던 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네. 싹 중화시키는 많이 느낌으로 그래요. 네, 네네. 또 한 해도 잘 마감하고 내년도 잘 데뷔하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렇죠. 일단은 올 한 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소회 한 말씀 듣고 시작해 볼까요? 글쎄 뭐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 일이 이제 터졌던 이유로 네네. 굉장히 대단한 시장이었잖아요. 사실 저도 증권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작년 시장은 대단한 시장이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학개미들 용기 대가로서 엄청난 네. 결과를 줬던 시장인데 네. 또 금년은 또 의외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늘 시장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또 항상 그 나빴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항상 그 희망을 먹고 사는 것. 아마도 이게 주시장이고 그냥 무작정 희망이 아니고 네. 노력하는 희망 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부족했다면 내년에 더 공부하고 또 그래도 공부해도 나에게는 투자 체질이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상품을 통해서 자본시장은 꼭 참여해라. 운 좋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태어났으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냥 피동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 주인공이 되는 방법으로서 주식과 펀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수단이에요.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참여하셨으니까 그쵸. 여기 상처를 받더라도 그건 약이다, 보약이다. 약이다. 라고 네. 생각하면서 아주 멋지게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죠.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약, 좋은 약을 먹으면서 저도 참 주식은 쉽지 않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ETF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 S플러스 자산운용에서도 ETF 출시하고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한 달 그렇죠. 조금 지났는데 네.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떨까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ETF가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었죠. 그동안 이제 패시브 ETF 전형이라는 네. 이제 패시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ETF 시장이 과거 10년 동안 시장의 지배적 상품이었다면은 금년 들어서는 이제 액티브 ETF 시장의 지수 위에 더 좋은 기업을 골라내면 담아내는 액티브 ETF 시장이 열리면서 저희 회사가 원래 추구하는 게 이제 미래 성장의 꿈을 담아내는 이제 액티브 펀드 명가를 저희들이 이제 추종하는 회사로서 네. 한 달 전에 액티브 ETF 두 개를 만들었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네. 담는 코리아 플랫폼하고 또 글로벌에 있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저희 욕심은 뭐 사실은 늘 변치 않는 펀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펀드는. 네. 그래서 그런 길에서 이제 플랫폼 ETF를 만드는데 생각만큼 어쨌든 그 고객의 호응은 많습니다. 예. 생각만큼만. 생각만큼. 생각이 생각만큼. 원체 높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더 줘야 되는데 생각만큼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만큼. 약간 뭐 아쉬움과 만족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표현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차차 더 생각보다 더 네, 좋은 생각보다.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호성 매니지스트님은 좀 여쭤보실 내용 없으실까요? 원래는 이제 ETF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수를 따라가는 거 지수 투자하라고 ETF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ETF라는 것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을 쫓아가는 방법도 있고 개별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어느 한 개만 있을 수는 없어요. 같이 양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패시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ETF 시장이 패시브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약간 액티브가 좀 소외받는 그런 네.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공모펀드에서 돈도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좀 기운도 빠지고 그랬는데, 액티브 ETF라는 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패시브 ETF가 존재할 근거는 저는 두 가지에서 찾고 있어요. 지수가 계속 오르면 패시브 ETF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수를. 근데 지수가 만약에 멈춰 있다. 라고 생각하면 패시브 쪽 ETF는 승산이 낮죠. 아마도 최근에 액티브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도 한국 시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오르는, 지수가 오르는 시장에서 서서히 지수가 박스권에 갇힌 시장을 염두에 둔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가. 또 그 속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걸맞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패시브 ETF가 존재할 이유는 산업은 알겠다. 진짜 뭐 좋은 산업. 근데 그 산업의 그 산업의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을 이끄는 주도적인 평균 이상의 좋은 기업은 모르겠다. 뭐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거기서 누가 주동할 줄 몰라. 주동. 주인장 역할 1등. 네네. 유전공학도 마찬가지겠죠. 산업은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게 1등일지 모른다. 즉 평균 이상 기업이 뭔지를 모르겠다 나는. 그럴 경우는 패시브 ETF를 통해서 그 시장의 성장 과실을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패시브 ETF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 상호에서 지수가 여기서 많이 오르겠어? 지수는 네. 박스권 이하일까라는 그런 그 작동 원리로서 액티브 ETF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액티브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했는데 플랫폼에 대한 액티브 ETF.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액티브라는 게 시장의 평균보다 나는 더 많이 수익을 얻겠습니다. 네. 시장의 평균이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 방법으로서 나의 고민은 아마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네. 이제 플랫폼은 이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담고 있는 우리의 ETF는 시장의 평균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 알파 수익을 낼 거요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플랫폼을 초이스한 거죠. 이제 다른 메타버스는 나는 시장의 질서보다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시장의 평균보다 더 나은 알파 수익을 얻겠다는 믿음 속에서 그분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네. ETF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어떤 회사든 액티브 ETF를 만들 때는 기저에는 시장의 평균보다 더 나은 그 가치가 이별 쪽에서 나올 거라는 믿음 속에서 다 만들 거예요. BBIG든 뭐든 간에.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보다 더 나은 수익률, 알파 수익률을 거둘 거라는 믿음 속에서 만들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플랫폼을 좋아하는 이유, 또는 다음에 만들 우리가 추구하는 액티브 ETF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대부분이, 그게 좋고 나쁠 떠나서 대부분이 테마나 업종 같은 경우는 끝이 있잖아요. 네. 테마가 생겼다가 테마가 사라지는 과정에 혹시 내가 만든 ETF가 사라질 때 혹시 방치되지 않을까? 고객한테 솔직히 이 펀드 테마 같습니다. 다른 펀드로 가서 삽시다. 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영속 가능한 액티브 섹터가 뭘까? 라는 고민 속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성을 담보하는 과정에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구현할 것이라는 이제 믿음 속에서 이제 테마나 업종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로 무장된 ETF를 이번에 한 달 전에 이제 만들었죠. 네. 이제 두 번째도 다른 컨셉이겠지만 그것조차도 태어났다가 곧바로 죽는 시간의 수명이 짧은 그런 ETF보다는 수명이 긴 ETF를 출시할 생각입니다. 네. 좀 미래를 보고 오래 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보신 게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근데 회장님이 근데 플랫폼 좋아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일단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의 밸류, 가격 프라이스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는 이익이죠, 이익. 수익력. 그리고 수익력의 퀄리티, 이게 질이에요. 이걸 PER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익과 PR을 알게 되면 곱하면 주가가 결정이 돼요. 시가총액이. PER을 그냥 이익의 질로 평가를 저는 하시는구나. 그런 진로 겁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률을 봐요. PER. 프리미엄. 프리미엄 그렇죠. 어닝스 레이쇼 이렇게 저는 설명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P를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아니고
프리미엄 어닝 레이쇼라고 이제 저는 제가 올해 내내 퀄리티 했잖아요. 맞아요. 퀄리티. 그래서 진짜. 네. 그런 점에서 그럼 이게 퀄리티 프리미엄은 뭐에서 결정이 될까라는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로 또 얘기하죠. 이게 지속성, 이게 확장 가능성, 네. 이게 비변동성, 이게 예측 가능성. 이 네 가지 이게 퀄리티 측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 이익을 내는 것 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쉽게 안 죽어요. 네네. 이게 지속적이에요, 좀 더. 그리고 이게 확장 가능해요. 한번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PER, 높은 PER을 받을 근거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에도 플랫폼이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죠. 과거에 우리 월마트, 옛날 연세점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영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만 구성의 구성 분자는 다를 수가 있다. 형태는 세월에 다를 따라 수 형태는 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속 가능하면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플랫폼은 굉장히 우월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과거 10년 동안 그 핸드폰을 기초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메가 10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난리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도 아마도 플랫폼으로 구축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플랫폼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런 것을 담아내는 이제 펀드라고 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플랫폼의 형태는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말도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는 영속적인데 그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주시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게 된 것 네. 같은데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ETF를 구성을 하실 때 어떤 기업들을 넣을 것인가 할 때 또 나름의 기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계실까요? 사실 방금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이게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거든요. 네. 나는 이게 이 1조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조의 질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질을 이제 네 가지로 얘기를 이제 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이게 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하지만은 강한 플랫폼과 약한 플랫폼이 있어요. 강한 플랫폼이란 게 사실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게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입자겠죠. 고객. 이런 고객들을 획득하는 비용이 고객을 획득할 때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그걸 클라이언트 애퀴지션 코스트 네. CAC라고 하죠. 이 비용과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된 후에 이 회사의 영구히 잔류하면서 만들 레버뉴. 네. 예, 그 롱텀 레버뉴 또는 롱텀 밸류 네. 이 비율을 따지죠. 그래서 보통 이 플랫폼 좋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번 우리 카카오 가입하면 돈 별로 안 들잖아요. 이 회사에 돈 안 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카카오 플랫폼 오면서 수많은 돈을 미래에 영구적으로 돈을 내잖아요. 그 비율이 큰 기업을 저는 좋은 플랫폼, 강한 플랫폼 정의를 하죠. 네. 아마도 애플 생태계에 있는 기업자 고객들도 사실은 돈 얼마 안 쓰면서 영원히 그 애플 생태계에서 돈을 써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LTV를 CAC로 나눈 LC 레이쇼라 할까요? 그 비율이 높은 것을 강한 플랫폼 그리고 그 약한 플랫폼을 우리는 이제 LC 비율이 낮은 것을 약한 플랫폼. 그래서 LC 비율이 높은 것을 더 많이 편입시키고 우리가 테슬라를 거의 20% 편입시킨 이유도 저는 높이 보는 거죠. 사실 테슬라 자동차 팔면서 사실 비용이 오늘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입 자동차를 돈 받고 파니까 수입이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만드는 엄청난 미래의 그 롱텀 밸류, 롱텀 레버뉴는 보험도 팔 수 있고 그렇죠. 충전할 때 충전소 위성통신 엄청난 아마도 밸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비율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면서 이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네.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제 그 LC 레이쇼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이게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까 CAC, 그렇죠.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승희님 일로 와서 좀 이거 좀 써봐요. 맞아, 써봐요. 그렇죠. 할 때 아니 내가 돈 줄게 아니면 뭐 할게라고 하는데 아니면 하는데. 그런 비용이에요. 비용. 그 비용이죠. 회사에서. 왜 획득 내 비용이죠. 플랫폼까지 오게 만드는 비용. 비용. 근데 승희님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쓰는 돈은 아까 LT 예, 롱텀 밸류 또는 롱텀 레버뉴. 롱텀 레버뉴. 네. 그러니까 승희님이 예를 이 아이폰을 하나 사면 애플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어쨌든 승희님이 이걸 사면 이 안에서 계속 돈을 쓰잖아. 그렇죠. 어떤 뭐 약간 앱도 뿌리 사고 보면 뭣도 사고. 나가버리기도. 요거 쓰다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시는 거고. 그렇죠.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는 거네요. 플랫폼 테슬라도. 기업이죠. 그리고 미래의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확장 가능한 그런 확장 거고. 가능한 기계를 자동차죠. 기계를 지금 깔고 있다. 깔고 있는 게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고 저는 전기차로 보지 않아요. 저는 전기차가 아니고 미래 자기들의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도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다. 그것도 돈을 받고서. 이 이익률이 거의 30%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하나 반대가. 테슬라를 그렇게 해석해야지 저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 1000조 또는 1경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장님께서는 기업의 확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는데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 PBR도요. PBR도 35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이게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알겠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이렇게 평가들이 많은데 어쨌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그 표현하는 PER의 이 어닝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어닝이거든요. 회계상으로. 회계상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 회계상 이익이 하나만 존재하느냐? 현실적으로는 그 OCF 영업 현금 흐름도 이익이에요. 현금 관점에서 이익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카펙스를 뺀 자본적 지출을 뺀 사실은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이익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이익을 좋아할까? 주주 입장에서. 저는 마지막 잉여 현금 흐름이 진정한 이익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ER도 세 가지 PR이 나올 거죠. 사실은 현재 시가총액을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단기 순이익 나온 단기 것이 순이익. 우리가 익숙한 PR이고. 그렇죠. 그렇죠? OCF로 나는 PR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만든 PR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본적 지출 별로 없는 플랫폼 기업은 한 번 만들어 오면 그 캐펙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을 보는 PR은 굉장히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근데 캐펙스 지출을 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회사.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PR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실질 PR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해석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죽음의 숫자를 읽을 뿐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아마도 그 네 번째 생산 요소. 플랫폼이죠. 네트워크. 인터넷망이란 게 회사가 돈 주고 안 사잖아요. 돈 주고 안 사는 것은 회사의 자산으로 계산을 못 해요. 밸류에 기여를 해도. 전통적으로 회계학은 회사가 구매해야 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사건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지 재무제표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수적으로. 인터넷이란 것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주고 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가치는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연합 인포메이션도 이 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한국에 지금 전 세계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수많은 측정 도구 또는 측정에 대한 해석까지도 바뀔 만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13년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재가공하고 재석해야지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참 이런 말씀을 회장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회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사시는 길래 이 나이이신 연배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고를 하시는지 지금 궁금해요.
해요. 그 아까도 잠깐 식사하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뭐 보통은 대부분 성공하신 잘 되신 분들은 나의 성공 방정식이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 그대로 계속 따라가고, 그러니까 고착화되고 투자의 그런 방식도 그 굳는 경우가 많은데, 회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들으시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많이 그렇죠.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시프트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글쎄, 이제 저는 항상 뭐 배운 것도 없고, 사실 왜? 저의 그 비교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교위. 비교우위가 없다. 남보다 잘하는 것. 다만 잘하는 게 있다면은 조금 미래를 먼저 빨리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조그만 능력. 이거 하나 먹고 사는 나잖아요. 상상력이죠. 어떻게 보면 통찰일 수도 있고. 통찰, 인사이트. 이거 하나 먹고 사는 저인데 이것조차 없으면 사실 언젠가는 명중이 돼요. 한편으로 저는 높이 나는 새는 명중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 통찰과 미래를 보는 것으로 굉장히 높이 날고 싶거든요. 근데 명중될 정도로 낮게 날면 언제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경쟁이 도사립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생존 법칙으로서, 늘상 미래를 고민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사실을 알고 사실로부터 출발하자. 두 번째, 남들과 다른 해석을 하자. 똑같은 사실을 하더라도. 세 번째,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하자. 네 번째, 그 속에서 엷은 가설을 만들자. 프레임워크. 맞을까 틀릴까. 그 속에서 정반합적 충돌을 통해서 관점을 만드는 것을 저희 학습 방법으로 이제 하면서 고민하고 하는데 사실 여전히 허접하죠. 허접한데 그 허접함조차도 좀 알아려고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제가 즐거워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면은 그게 고통스럽거든. 그 과정이. 저는 즐거워요. 어렵고 힘들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틀렸다. 그렇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그거 어렵거든요. 그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즐거움이 열정을 만들고 열정이 성공을 낳는다는 이 방정식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상상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거 뭐 말씀 한마디 한마디면 그냥 주옥 어록해가지고 지금 같아서 적고 있어 지금. 있어요. 아니 그런 계속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즐거움, 열정, 성공 이렇게 쭉.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요. 이게 마음가짐부터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드는 느낌은 그런 네네.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회장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신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즐겨야 되는 거고. 예. 그래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은 그는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즐겁지 않았으면 저도 포기했겠죠. 너무 즐겁고. 지금도 재밌으세요? 이게? 재밌죠. 제가 다른 시장이 생각하는 지표값과 다른 해석 논리가 가끔 만들어내거든요. 네. 저만의 시장이 믿든 안 믿든. 근데 이렇게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측정 도구를 갖고 있다. 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1992년에 자본시장 자유화가 됐죠. 외국인한테 한국 시장을 오픈했거든요.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93, 4년만 하더라도 4년 한 시가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존재하지 않았어. 상상이 안 되네요, 지금. 네, 지금 시가총액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1989년에 시가총액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보이더라고. 절대 주가가 40만 원이어도 네. 시가총액 어떤 회사는 A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절대 주가가 40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절대 주가가 5천 원이야. 근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5천 원짜리가 A라는 회사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인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그럼 조주라면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제 측정 도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평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나침판이 중요하지만은 입체의 세계에 있어서는 GPS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 위도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네. 고도는. 그런데 평면의 세계에서 나침판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공간의 세계에서 그 GPS 갖고 있는 다르듯이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멈춰 있지 않는다. 측정 도구조차도 바뀌어야 되고 회계학의 좋은 것들까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남보다 낫지 않겠는 생각을 하죠. 또 재밌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시가총액만 알았어도 돈을 버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요. 세상이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강만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LC 레이쇼. 그때는 LC 레이쇼만 알아서 돈 버는 건데 이게 나중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가 이것도 있는 지금 거예요. 저희만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인데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맞아 저렇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다 회사를 평가하려면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이프로님도 이제 원리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매칭 프린시펄. 네. 수입인 우상 발생주의. 비용이 예. 수입인 우상 비용이 매칭되는 구조 속에서 그걸 1년마다 잘라서 이제 하는 게 인컴 스테이트 보고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사실 그 매칭 프린시플이 적당했어요. 근데 요즘은 구독 모델이 되게 되면 구독 경제. 사실은 매번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스트는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LC 레이쇼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LC 레이쇼 저 이거 조금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롱텀 밸류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우리가 샀어. 근데 그 테슬라에서 그 소비할 걸로 예상되는 먼 미래까지, 그렇죠. 10년까지 그걸 예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같은 거를 보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이 비율이 얼마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라이센스 아웃 방식으로 사실 오피스를 팔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구독 모델로 바꾸는데 맞아요. 회사의 기업 정책에 따라서 똑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LC 레이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진짜 저희들은 그런 강한 LC 레이쇼, 약한 LC 레이쇼에 대한 그 강약에 대한 정도만 따지지 구체적으로 수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그런 크기 그렇죠. 정도를 통해서 마켓 시어를 통해서 매출을 하고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해도 구체적인 숫자는 그렇죠. 하기는 좀 쉽지 테슬라를 않겠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테슬라 차 한 대 팔면은 사실은 코스트도 아니에요. 자동차 제조 원가만 코스트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익 보고 팔잖아요. 코스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음에 FSD 장착이 되고 그 FSD들도 구독 모델로 팔잖아요. 그또 충전도 레버뉴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레버뉴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그 모습이 현재 회계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회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PR이 100 나온다는 의미는 저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 측정 방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주식 싸게 보는 거고 기존 회계학이 멈춰 있다면 야 PR 100이 왜 사? 라고 하면 이제 그 주식 안 사는 거고 그래서 영어의 충돌 같아요. 충돌. 근데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저도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회계는 없다. 뭐 이런 책들이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형의 경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회계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이제 막막하고 PER, PBR은 이제 이미 이제 좀 워킹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뭐 PBR도 40배, 50배, 애플도 45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 PBR은 한 배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과거에 요즘 금리조차도 왜 금리가 작동을 하지 않지? 금리가 2% 금리를 내리게 되면 과거의 방정식이면 투자가 늘어야 되고 투자가 늘므로써 GDP가 늘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리는 이런 방정식이 통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10년 동안 금리를 1%, 2% 내려놔도 투자는 늘지 않은 채 그 GDP가 작동이 안 되니까 재정 투입을 하잖아요. 정부.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저희 해석은 이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3대 생산 요소를 기초로 세상은 움직였는데 우리 땅 그리고 사람 자본이죠. 근데 과거에 식민지 전쟁이라든가 1차, 2차 세계대전 땅 따먹는 게임이 땅 따먹는 거.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역사에서 서서히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이 등장하면서 네. 화폐 자본을 조달한 것에서 화폐 자본의 비용인 금리가 존재했고 네. 근데 지금 화폐 자본조차도 의미가 없는 세상
무슨 자본이냐? 지적 자본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생산 구동 원칙이. 그러니까 지적 자본을 구동시키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이고 화폐 자본으로 구동되려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작동이 되지 않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쌀 부자들이 뭐 대학교도 만들었지 한국에. 땅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네네. 그 다음에 화폐 자본을 갖기 위해서 일본에서 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그때는 화폐 자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작동되는 세상에서는 지적 자본의 게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금리가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보고 이제 생각하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바뀐다. 네. 예. 그 상황에 맞게 가설을 세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을 정반합 시키고? 네,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름의 답을 반복하면서 찾아가는 얼충 거. 그럴 네. 같아 하면 이제 관점이 생기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설을 참 세우고 싶은데 가설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틀려도 한번 만들어보면 자기 마음 재밌어요. 틀려도 예. 네. 그래서 약간의 가설 만드는 좀 노하우를 조금 힌트를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제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저한테 네. 뭐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실마리로부터 저는 이제 가설을 만드는 네. 연습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 아, 즉석에서. 아니 질문 한마디 해주세요. 질문? 질문에서 그래서 시작되는 가설이라고 하시니까. 그- 네. 내년은 그러니까 이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회장님이 최근에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뭐 관심 있는 것은 크게 6가지 영역이죠. 6가지요? 하나는 이제 잠깐만요. 좀 적을게요. 그 반도체의 패권,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배터리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뭐 생명공학 이렇게 6가지 속에서 세상은 진보가 이루지 않겠느냐, 이 전투와 진보. 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제가 왜 6가지를 주목하느냐는 그 기초값이 이제 있겠죠. 네. 사실 수소 에너지의 기초값은 저는 재생 에너지의 등장이 사실 수소 에너지의 등장을 만드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는 봐요. 네. 재생 에너지라는 게 사실 가능성이잖아요. 그쵸. 전력 생산이 이렇게 사이클이 굉장히 있거든요. 생산 많이 했다가 생산 안 됐다가 생산 많이 됐다가 생산 안 됐다가. 옛날에 기저발전, 베이스가 똑같은 원자력 발전이니까 석탄 화력은 기저발전이거든요. 똑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전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이럴 때 과잉 생산될 때 그건 네. 버리는 전력 원가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그럼 거 어차피 수소나 버릴 때 만들어. 수소를 만들어 오면 저는 이제 ESS 사실 ESS를 저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에너지 스폰지 시스템 머금고 있는 것으로 저는 빨아들여서. 머금고 있는 거죠. 수소로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간헐적 에너지를. 네.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당신은 수소 에너지를 얘기하냐라고 할 때 저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뭐죠 설비 확장이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작년에 이제 유럽도 전력난을 갑작스레 봉착을 했죠. 뭐 재생을 하다가 ESS가 없는 거예요. 스폰지가 없는 거예요. 스폰지가. 그래서 만약에 수소로 저장된 스폰지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안 없을 수 겪었을 있겠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야 우리가 인류가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되지도 않을 재생에너지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라는 일반의 화살도 있지만은 저는 스폰지가 있었다면 저는 아주 슬기롭게 극복됐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무슨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소 에너지 인프라는 저는 무조건 재생 에너지의 확장 때문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사실 가상 세계에도 갑작스럽게 왜 가상 세계야라고 할 때 저는 하나의 기초값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들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없었다면 가상 세계는 우리 곁에 안 왔을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수많은 경제적 유통은 결국은 그게 NFT든 하는 게 신뢰성 있는 그 디지털 자산으로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마도 기초값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마도 가상 세계를 우리 곁에 다가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값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소 에너지 좋은데 수소 에너지가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있는 거예요. 거쳐가야지 그냥 바로 수소에너지가 나오고 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가상세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수소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 그렇죠.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더 많아져야 더 되는데 많아지죠. 네. 이거를 스폰지처럼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서 수소가 딱이다 이거고 가상화 세계가 오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연결었어요. 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가상세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목한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같아요. 아. 제가 어떤 산업을 볼 때 세 가지를 항상 보거든요. 하나는 그 산업이 주는 산업이란 게 하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업인데 그 제품과 서비스가 주는 효용의 문제예요. 효용이 있어야 사겠죠, 사람은. 제품과 네. 서비스를. 네. 두 번째는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이 싸야 돼요. 요즘 전기차가 이렇게 일반화된 것은 가격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이에요. 네. 세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수소, 송전소 없이 안 산다, 안 갑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우리는 고민해요. 이 산업이 존재할까 아닐까? 랄 때 효용의 문제,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의 문제, 세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 문제일 텐데, 가상세계 인프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체가 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같고, 수소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나는 재생 에너지 같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연결점이 크지는 않지만은, 작년에 있었던 에너지 대란은 어찌 말하면 빨리 스폰지를 수소화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게 항상 어떤 제품과 서비스 볼 때 왜 이게 등장했지? 라고 할 때는 효용과 가격 수준과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도 뭐 태양광 뭐 좋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 것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태양광 가격이 원천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긴 데다가 효용도 있고 인프라도 지금 이제 구축되고 있는 결국은 이제 방향은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시점은 이제 정책 문제도 있고 상대 가격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이것이 침투 여기는 좀 더 늦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의 문제는 두 가지 가격이에요. 상대 가격이고 하나는 미래 가격이에요. 옛날 제가 그 한국이동통신을 SK텔레콤에 전신 이동통신의 핸드폰 카폰이라 했죠. 네. 카폰이 450만 원이었어요. 하나가. 아. 이 벽돌만한 카폰이. 근데 저는 이제 이동통신이 너무 본적 좋은 있어요, 승인이? 저 카폰. 차에 있었어. 걸리버.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맞아요. 벽돌만한 거. 벽돌만한 거. 네. 근데 그게 45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4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국 이동이 상장됐을 때 다른 분한테 사라면은 야, 이 주식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주식 같아. 2만 원이었거든. 그때. 그런데 야, 450만 원짜리 카폰을 왜 사냐? 그때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가격은 미래 가격과 상대 가격이다. 미래 가격. 근데 IT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450만 원이지만은 미래 가격은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은 현재의 가격이 미래의 가격. 그리고 국민소득이 10,000불하고 50,000불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10,000불일 때의 450만 원과 50,000불일 때의 450만 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 가격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효용과 가격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가격의 문제는 미래 가격과 상대 가격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설을 세우는 비법을 여쭤보다가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아직 못 끝났어. 반도체도 안 했고 자동차도 그쵸, 안 그쵸. 했고 그쵸, 인공지능도 그쵸. 안 했어요. 그쵸, 이것도 그쵸. 얘기해 주시려면 또 한 보따리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네. 특히나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여기도 좀 잠깐만 터치를 좀 그 해주세요. 반도체는 좋아요.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원체 좋아했고 사실 제 책에도 세 기업의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파트너가 그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이었고 저를 매개 살렸던.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삼성전자 우선주였고 세 번째가 카카오였다. 나의 위대한 동반자였다. 그걸 좋아했죠 사실. 그리고 지금도 위대한 기업이고요 사실. 근데 다만 제가 보는 이제 그 반도체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세상 바뀌어요. 우리가 인텔이 좋은 반도체였잖아요. 최고였죠. 최고였죠. 근데 인텔이 잘 컸던 토양이 있을 것이고 토양이 반드시 토양이 바뀌게 되면 거의 걸맞는 반도체사가 성승장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이 성장했던 1세대 반도체 시장은 아마도요 노트북 또는 PC 기반의
CPU 역사였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전기 이 열이 많이 나와도 사실 팬이 있어서 팬을 식혀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1세대 반도체는 사실 저전력 반도체의 세상 아닌 것 같다. 라는 속에서 인텔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과 이거 뭐죠? 서버 시장이 오면서 미세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전력. 그리고 미세화. 왜냐하면 적으니까 일단 스마트폰이 적잖아요. 미세화가 네.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열이 나면 안 돼. 열이 나면 옛날에는 팬이 있어서 팬을 통해서 식혀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화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게 2세대였고 그때 당시에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에 엄청난 이익을 만들었던 공헌값이 아닌가. 그 토양이. 근데 3세대의 반도체 토양은 뭘까? 저는 3세대 반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용 반도체로 보자. 사실 IoT라고 보죠. 인터넷 오브 띵스. 띵스 중에 사실은 자동차도 하나의 띵스가 있을 수 있고 네. 냉장고도 또 CC 카메라도 모든 게 하나의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물들에 필요한 반도체가 꼭 5나노, 3나노의 반도체만 필요할까? 저는 거기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펼쳐질 반도체는 알아. 수요는 이럴 거예요. 저는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요의 근저에 있는 토양은 어떨까? 토양.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에 그렇게 5나노, 3나노 반도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니야. 내가 실 것이다. 뭐 10나노, 20나노, 30나노, 40나노. 왜? 자동차가 엄청 크잖아요. 냉장고도 크잖아요. 굳이 미세 반도체가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미세 공정이 아닌 레가시 제품.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 왜냐하면 핸드폰은 연간 15억대가 팔려요. 여기에 들어갈 반도체는 15억대를 만들어내도 돼. 근데 자동차는 맥스 1억대잖아요. 그쵸. 1억대이면서 차종마다 제일 많이 팔려봤자 200만 대, 3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에요. 근데 이 시장은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에요. 이 세대는. 네네. 3세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D램이고, 요쪽 시장은 소품종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3세대 반도체 토양은 2세대랑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 같다. 달라질 것 같다. 그 속에서 삼성전자의 지위가 얼마나 견고할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여전히 저는 의심의 단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칩리스,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 분화된 구조의 1등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 시장에 적응하지 않겠느냐. 종합 반도체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세대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D램도 좋겠죠. 다만 성장세는 기본적으로 3세대 통에 걸맞는 기업들의 시장으로 주도권으로 넘어갈 것 같고 저 종합 반도체보다는 그리고 이 사실 그 미세화 공정의 반도체도 필요한데 네. 그쪽은 거기 걸맞도록 2018년, 2017년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시장에서 정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 걸맞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해도 좋았고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죠. 볼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는 누구든지 탄탄하고,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고 네네. 말할 수가 없고 공급 또한 사실은 미세 공정은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2017년, 2018년 엄청난 자본 지출이 이 미세 공정에 투자됐거든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네. 또 최근 또 미세 공정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은 레거시 쪽에서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3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잘 견디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항상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현재 많은 돈을 벌지만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숙명인데, 숙명.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회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재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ROE가 계속 높아지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에서 필요한 반도체의 그렇죠. 성격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왜 캐펙스가 하냐면 결국은 기업을 한다고 해서는 현금을 떼서 청산할 때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거든요. 결국은 그때 야 돈을 지금 자본금 1억을 넣었어. 그다음 100년 후든 200년 후든 청산할 때 현금으로 가져가는 행위예요. 근데 삼성전자나 일반 제조업의 캐펙스는 거의 대부분이 이익 번 돈이 대차 대조업의 차변에 공장, 토지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산할 때는 이익이 지금 현재 100조 정도 벌어서 10년 동안 누계 이익이 캐픽스를 100조 했다는 의미는 100조만큼 현금이 쌓인 게 아니고 고정자산과 공장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현금화에 대한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돈을 원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이거 공장 있는 거,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이런 거 하시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이 땅만 팔아도 이게 돈이 얼만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과연 그걸 팔 수 있냐? 그걸 삼성전자의 공장을 팔 수 있냐? 이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청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예. 주주들은 전국적으로 현금을 원하는데 현금을 그런 점에서 원하는데. 서비스업은 진짜 돈을 벌고 있다고 이제 저는 네.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터리까지만 좀. 맨 이제 혼만 나니까 또 오늘 또 편하게 오늘 하세요. 삼성전자 깠다고 혼났는데 깐 게 아니고 아니 그 한번 이제 생각의 아마, 높이를 네 그렇죠. 이제 그 좀 다른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죠. 예. 다른 생각이다. 예. 반도체는 좀 더 배터리는 좀 더 다르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배터리는 이제 사실 기술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3호기 방식이냐, LFP 방식이냐, 전고체 발전, 전고체 쪽이냐, 아니면 더 나가서는 뭐 수소 연료 전지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네. 문제, 진짜 이런 수많은 이제 고민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뭐 3원계가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에너지 밀도가 이제 어쨌든 비교가 있으니까. 다만 시장의 투자가들은 결국은 가격 싸움이에요. 사실 전기차가 요즘 이렇게 좋아진 이유도 초기에는 보조금을 줬지만 대량 생산체가 되면서 내연기관 차와 비교될 정도의 가격수는 떨어졌잖아요. 네. 또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LFP를 쓰잖아요. 네. 어쨌든 기술 표준 싸움에서 조금은 그 한국의 3원계 배터리 업체들의 선 불안한 점이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항상 이계질을 좋아하잖아요. 이계질. 근데 이제 배터리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회사가 도는 방법은 판매 단가에서 비용을 뺀 게 마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전기차 회사한테 파는데 전기차 회사들이 매일 싼 가격의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배터리에 높은 가격을 줄이는 만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은 못 올리는데 이게 배터리는 거의 원재료가 변동비예요.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배터리 공장을 만들 때마다 원가는 오를 거예요. 전부 다 구매를 해야 되니까 원재료를.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 회계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판매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이 결국은 고혼이익이라고 그래요. 고혼이익으로 설비 투자액을 고정자산 투자액을 나눠버린 게 결국은 사실 이익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면 낮은 고혼이익으로부터 설비 투자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액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A라는 회사만 있으면 생산하면 좋은데 A, B, C, D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그러한 전략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공과잉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게 아마도 배터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소재라든가 뭐 장비라든가는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나마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은 기술 표준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로는 그 산업이 변동비가 큰 산업으로이면서 동시에 판매 단가를 전가시킬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고혼이익은 굉장히 협소할 것이고 이러한 고혼이익에서 총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생산성 또는 설비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설비차 크게 되면 또 엄청난 공과를 만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 보죠. 네.
조금 이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정리가 됐어요. 네네. 큰 산업 부분을 차근차근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얘기했지, 반도체 얘기했지, 수소에너지, 자동차 다 얘기했어요. 더 얘기할 게 없겠는데? 제가 질문을? 질문했던 거는 거의 날려버리신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게 없다니.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설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러면 네.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설을 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세운다기보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근데 내년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돼서 그래서 가설 이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시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실로부터 출발하라는 그렇죠. 말씀을 있으셨고 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걸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예, 같아서 예. 아마 사실로 기반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정리를 많이 해보고 예, 의심해보고 그렇죠. 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반업의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나름의 맞죠,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잘 연- 알아들은 건가요? 최고예요. 네.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자기만의 관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네. 좋은 주식을 봤는데 관점이 없어가지고 다 오르면 이제 그때 사 네네. 좋게 봐요. 그러다가 못 참다 꼭대기 사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 주식시장 관점 싸움이다. 그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의심과 해석 그리고 가설 그리고 충돌 이 관점 이런 이 뭐죠? 그 채널을 통해서 네. 연습을 하면 뭐 남이 얘기해도 또 제가 얘기해도 뭐 저 친구 말은 나랑 달라 기준을 가지고.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장님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을 가지고 가설을 막 많이 세워 보는데 요즘에 사실들이 너무 많이 널려 너무 있고 많죠. 정보가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이 중에 뭘 가져와서 취사 선택해야 될까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그 사실을 볼 때 보는 측면에 따라서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해요. 똑같은 하나의 사실이라도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이 지점, 이 현재 이 공간도 지도상으로 하나의 점이거든요. 이 점을 망원경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상에 아주 보이지 않는 점이지만 네.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6명의 존재하는 영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떤 기사의 내용도 굉장히 망원경적 원대한 시각으로 보느냐, 현미경적 치밀한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습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보는 성격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성격. 네네.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원작이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을 양쪽을 동시에 보는, 동시에 보는 속에서 사실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전 같은 경우 한전은 외화부채가 많고 네네. 부채가 많고 또 그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니까 사실 환율에 민감한 이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원화 가치가 1달러가 더 오른대 라고 하게 되면 한전 EPS를 계산하겠죠. 그럼 한전 EPS가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뭐 외화부채도 좀 떨어질 것이고 수입 물가도 좀 떨어지니까 이익이 좀 늘 걸로 예측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도 치밀한 시각의 현미경적 시각이라면 네. 어떤 친구는 1% 원화 가치가 오른 것을 그냥 50%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단순하게 쉽게 그 한전의 이익의 센시티브가 민감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은 방향성이 맞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하면 한전 1% 원화가치 절상이 한전에 그래? 네 생각으로 한 5% 이익이 는다고? 진짜 뭐 뭔가? 그래서 자기가 주판으로 그래 원화가치 한 50% 뜬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점이 강화된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 된다. 반복하면 이제 습관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복잡계에 이제 휩쓸리지 않죠. 네. 저도 내년에 네. 좀 더 잘 가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이 레드후드님께서 간절하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중국에 대한 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좋고 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이제 그 2년 전부터 중국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고 사실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오래 투자했죠. 2008년부터 우리 차이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 왔고. 네. 다만 이제 거의 2008년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은 중국에서 진정한 좋은 성과, 이제 주식 성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2년 전에 드디어 중국 시장을 보라. 본격적으로.
라고 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뭐 이상해졌죠. 제가 2년 전부터 중국 시장을 스트롱 바이를 외쳤던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GDP와 주가 지수 그리고 개별 기업의 주가는 그렇게 상관성이 높지 않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네네. 사실 주가 지수, 즉 주가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피사체예요. 기업의 이익. 네. 자, 근데 GDP는 기업의 이익이 피사체가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을 포함한 나머지 여타 생산 요소 제공자. 한 국가 내에는 생산 요소 제공자가 많아요. 그렇죠. 채권자한테 이자를 주죠. 그렇죠. 근로자한테 인건비를 주죠. 그리고 렌트 땅한테 임대료 등 렌트비를 주죠. 나머지 그 세 가지 주요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이 주주한테서는 비용, 주주이익이에요. 이 네 가지는 하나 인건비, 채권이자, 그리고 렌트비, 그리고 이 주주이목. 이 네 가지가 생산 요소거든요. 네. 근데 이 네 가지를 더한 게 GDP예요. 이론적으로 이 네 가지를. 근데 이게 많이 떠버리고 이게 줄면 주가는 떨어져요. 이게 많이 는다는 의미는 GDP가 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중국 경제가 그랬어요. 성장률이 높되 성장률이 과실이 높은 이자, 높은 지대, 높은 자본 비용으로 다 쏠리니까 이익이 안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할 중국 주가 지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승이 낮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GDP와 주가 지수는 다르다. GDP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네 가지 생산 요소의 합이라면 주가 지수는 그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인 기업 이익의 문제뿐이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중국은 사실은 1단계 성장이 그렇거든요. 사실 한국도 IMF 이전에는 성장률 10%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 주가 지수는 1000을 못 넘었어요. 구조적으로 한 번도. 한 번 살짝 찍고 떨어졌어. GDP가 10% 넘었는데 왜 한국 주가 지수는 그때 1000을 구조적으로 못 넘었을까? 근데 IMF 이후에 GDP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주가는 2003초 와 있잖아요. 그거예요. 주가는 기업 이익이에요. 그럼요. 기업 이익.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항상 1단계 성장일 때는 기업이 부채를 조달해서 공장을 지어요. 그걸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봐요. 1단계 때는 성장은 이때 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형 경제이고 그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만 있어요. 서로 마켓을 따먹기 위한. 네. 그때는 이익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올라요. 근데 2단계가 되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2단계가 되면. 1단계 말해서 부도가 나요. 기업 부채 구조죠. 그러면서 2단계 되면 성장이 떨어지면서 사라질 기업은 사라지고 시장은 평온해요. 그때 이익이 많이 나죠. 회사들이 주가 네.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2단계에서는 주가가 떠요. 그게 한국의 IMF 이후예요. 네. 그래서 현재 2단계 말은 뭐냐? 민간 부분이 부채를 조달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는 게 2단계 되거든요. 그때 이제 민간 부분 부채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문제. 근데 주식 투자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어디냐? 2단계예요. 성장은 떨어지고 GDP를 구성하는 생산 요소 중에 가장 우월적인 거에 주주 이익으로 귀속될 때. 그때는 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이 1단계 성장의 끝이 왔다고 제가 봤던 거죠. 2년 전에. 근데 부도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안 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막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 헝다 부도를 보면서 저는 드디어 더 많은 부도가 있다면은 2단계 성장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투자는 지금 거두지 말아라. 다만 그 엄청난 기업 부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아주 이상한 기업들, 우리가 믿고 있는 기업들 쓰러질 수 있으니까 건강성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으로 축소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다려라. 건강한 기업들로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는 지금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정부의 정책 그리고 현재 그 공유 경제를 하나요? 공생 여러 서로 나누는 정부의 정책들은 아마도 내년 그 3기 그 시진핑 주석의 네네. 문제 정부 정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는 떠나지 말고 단 좋은 기업으로 사는 좋은 기업 네. 부채 비율이 이양 낮으면 일단 견뎌야 돼요. 이런 네네. 엄청난 기업의 이제 부채 구조 조정을 견디면 견딜수록 그리고 그 문제가 더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주가가 더 많이 떠요. 오히려. 그러면 한국의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부도 안 났다면 그 경쟁은 여전히 싸움뿐이었고 싸움 속에서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걸 네. 과점적 이익이라는데 현재 반도체 산업도 엄청 싸움의 결과물로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니까 이 과점적 이익이 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주식시장은 살벌한 곳이에요. 많이 살아있을수록 이익은 안 나고 이익은 안 나게 되면 싸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분명한 것은 GDP를 찾는 게임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찾는 게임이고 기업의 이익은 과점적 이익이 아주 달콤한 이익이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연일 뉴스에 헝다가 부도나고 어디가 부도나고 어디가 부도난다는 시그널은 1차 경제, 그러니까 기업 주도형, 부채를 통한 기업 주도형 국가 경제가 2단계 성장으로 올바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해석하라. 근데 주가는 2단계에서 많이 뜬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질문 주신 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번뜩 인사이트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중국 아주 중국 간단하고 관련돼서 지금 계세요. 사실은 이제 네. 올해 너무 이제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 힘드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 힘드신 과정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의 틀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GDP가 주가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를 저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꾸 그거를 시가총액을 그러니까요. 왜 네. GDP로 나누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로 관계가 없는 네, 전혀 GDP는 정치인의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관계가 없는 건데 왜 이걸 나누지? 막 네. 자꾸 왜 높은 비싸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얘기도 해주셨고 IMF 이후에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나라가 좋아져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 기업이 좋아진 이유는 구조조정이 끝났고 네. 살아남는 자들이 과실을 먹는 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네. 진행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네. 중국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네. 기대를 하시는 일어나면 거고. 일어날수록 흥분하리라. 흥분해라.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라. 이렇게 야 지목에 흥분해라. 네.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네. 안 일어나지 일어날 수도 않으면 있으니. 흥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네. 지켜봐야 되겠네. 네. 음.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또 막상 내년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국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나라 내년 시장 어떨지도 좀 오신 김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한 얘기 하자면 일단 엄청난 상승장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상승을 일으키는 두 가지 동인, 하나는 이제 밸류의 문제, 가치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동성의 문제예요. 어쨌든 유동성이 줬던 메시지는 끝났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이고 이런 박스권은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2,800에서 한 3,200에서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아니고 3, 4년, 4, 5년. 아마도 2013년 이제 여러분이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지수가 오르지 못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시장이 치고 올라왔는데 아마도 2013년 전부터 2016년까지의 박스권 시장의 대자뷰가 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장의 특성에 의해서는 지수 관련주는 크게는 먹을 게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수가 못 뜨니까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네네. 영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3,200을 뚫고 좀 일찍 오르더라도 흥분하지 말라. 너무 들뜨지 말아라. 그리고 그 큰 장은 안 온다. 그리고 또 2,80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공포스러우지 말라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흥분할 때 냉정하고 공포스러울 다가서는 시장으로 대응하고 두 번째로는 대형주보다는 아마도 개별 종목 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떠버리면 지수는 금방 터치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장이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 또 액티브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패시브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의 상승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박스를 치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내년 시장 이후부터는 아주 좋은 종목 스탁 피킹 능력 그리고 좋은 펀드가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부채를 통한 돈, 그 뭐죠?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네. 해서는 안 된다. 견딜 수가 없을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뭐 부동산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좀 이상한 소음도 들잖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금리가 내지 요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들 금리 올려봤자 1 내지 2% 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은 저도 뭐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부채의 총량이 한 7배 늘었어요. 그렇다면 1% 오르는 게 부채의 총량적 측면에서 이자 지급이 이자가 나오는데 7% 오르는 효과가 똑같아요. 왜? 부채 양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민 경제적으로는 1%의 금리 인상의 충격은 7배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내야 되는 이자로 내 나이 이자의 총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사실 그 이자 부채가 총량이 적으면 이자가 100% 올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채의 총량이 크면은 1% 포인트, 2% 포인트의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네. 그래서 한국은 박스권일 것 같고 여전히 일정 부분의 자산은 글로벌로 가라. 미국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즐겨라. 거기는 충분히 즐길 만한 기업들이 많아요. 즐겨라 네. 라는 거는 그만큼 그냥 기회로 삼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아주 저거 뭐죠? 좋은 기업 싸게 살 기회.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S 플러스한테 되게 흥분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저 흥분하고 있죠. 좋은 물 만난 고기처럼 S 네. 플러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해외 펀드를 많이 해왔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네. 자꾸 그냥 안녕히 가서- 가세요라고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자를 했지만 변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가설도 잘 세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보시기에 저희가 변수로 좀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금리겠죠. 금리.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부터 있을 그 주시장을 둘러싼 과세 문제. 네. 이제 2023년부터는 제가 동일과세 원칙, 현재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는 세금이 없고 네. 해외 펀드와 해외 직접 투자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형평성이 조정되면 아마도 국내 투자한 분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 그작년 같은 경우 2년 동안 최근에 이제 동학개비를 통해서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어쨌든 국내 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쪽은 거의 멈출 것 같고 왜냐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되잖아요. 사실 카복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시장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네. 어쨌든 하고 국내 시장에 들어올 인풋 그러니까 새로운 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인데 네. 아마도 2023년 이후에 형성될 세제 개편의 추이가 추가적으로 해외 펀드 또는 해외 직접 투자의 붐을 또 만들 수 있지 않겠는 생각들 해보면서 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어쨌든 그 박스권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죠. 금리 문제하고 세제 측면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와 또 세제. 이제 네. 이익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도체 얘기 말씀드렸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익이 좋았는데 주가가 못 떴잖아요. 맞아요. 또 금융업도 이익이 너무 좋은데 안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2,800을 깨기 힘들다는 이유가 너무 이익이 좋은데 벌써 주가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빠질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2,800이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지주와 네.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방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변수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매니저스님 한 말씀 하신 내용 네. 있을까요? 아니요. 저 오늘 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이거 잘 풀어나가서 네.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대부분 저희 생각과 너무
동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효정 매니제스트님이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때가 진짜 한 번씩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말 엄청난 필기를 엄청, 네, 제가 엄청난 이거 필기를 이따 하셔서. 보내드릴게요. 네. 필기한 거. 네, 참고로 저도 아니 무슨 뭐 네, 강의를 네. 들은 것 같아. 네, 저도 지금 조야 경제학 거의 강의. 꽉 차 있는 상황이란 거. 아니면 명언들이 너무 말씀드리면서. 많이 나왔어요. 명언들이 너무 많이 네, 나왔고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다 지금 이런 거장을 벌써 보낸다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 또 뒤에 이제 2부 순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쉽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네, 또 네, 인포맥스 네, 라이브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회장님? 뭐 아주 말씀- 편하고 근데 거의 천재들 같은데. 천재 같은 것 같아. 아니 주식 천재. 주식 천재 네. 꿈꾸고 어, 있습니다. 꿈. 진짜 꿈나무. 될까요? 될 수 아주 있을까요? 그 접근법이 아주 훌륭해요. 약간 네. 새싹의 기운이 네, 느껴지는 거니까. 들어요, 진짜. 아까 우리 탱고픽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 네네네. 탱고픽 우리 뭐죠? 우리 세상의 끼를 네네. 네네. 끼. 투자의 끼가 있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널려 있다. 우리 이 기자님처럼 네네네. 그분들이 올라서 춤을 추는 세상을 꿈꾸면서 만든 앱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이거 오시기 전에 탱고픽이라고. 탱고픽. 거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네. 끼를 한번 그러면 저도 춤춰보시면 끼를 한번 발산해 진짜요. 아주 보겠습니다. 좋은, 예. 네네. 이게 탱고픽. 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최적의 투자 플랫폼이라고 네. 되어 있어서 탱고를 추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춤추는 와가지고 춤추는. 주식 발굴하면서 탱고를 네. 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글이 하면서 춤을 추라. 이제 누구나 여기다 글을 쓸 수 있고 서로 탱고픽. 네. 탱고픽이라고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언제 또 하셨어요? 이런 걸 좀. 저 스스로도 네. 나보다 끼가 훨씬 많은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저는 그분보다 훨씬 못하는데 네네네. 나는 운 좋게 풀린 사람일 뿐이다. 이런 운을 아유, 겸손하십니다, 다른 분한테도 회장님.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셨구나. 오래전부터 저는 스티브 잡스를 만나면서 네. 이런 세상의 끼를 여는 열쇠로 저는 본다 했잖아요. 그 열쇠를 통해서 이제 투자의 끼를 엮어주는 게 탱고픽인데 네. 아무도 이 기자님이 아무도 여기 거의 수 있잖아요. 같은 여기 보면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글을 네네. 써놔요. 그래서 이제 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거 잘 썼다. 이승희 기자 주식 좀 하네. 네. 이러면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에 걸맞는 좋은 기업이 이제 우리 그 인공지능에서 네. 뽑아주는 거죠. 포트폴리오 정말 구축이 되는 좋네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그 끼를 발산할 것을 좋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강광천 S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